어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1번이야 라고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출사표를 팍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우리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혁신을 이뤄가겠다라는 일성을 던졌는데,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원희룡 장관이 엘살바도르였나요? 그 남미죠. 어디인가 특사로 가셨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전당대회에 나갈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못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주변에서 참모들은 계속 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도 다음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의 당대표가 돼봤자 윤석열 정부랑 같이 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좋을 게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저렇게 탄핵하겠다고 파상 공세를 하는데 각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없고 결국 남는 게 없는데 뭐하러 하냐. 그래서 원래는 그냥 비토하는 고사하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한동훈 장관이 불을 지폈잖아요. 전 장관이.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 측근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참모들이 많이 그렇게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얼마 전에 비서실장 하마평 있다가 없어졌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한국일보에서 그 교수 2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터뷰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이재명 대표가 불편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뭔가 뭐 안 보이겠구나 그런 거였고, 또 특사로 가는 바람에 전당대회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빵 터뜨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취재를 해봤더니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출마설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얘기가 돌고 있었고, 뭐 용산에 갔다 왔다부터 누구를 만났다는 설까지 파다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특이사항이 하나 뭐였냐면은, 제가 그 채널A 정치 시그널 프로를 나가거든요. 목요일마다. 근데 어제 그게 저하고 다른 변호사 한 명이랑 박상수 변호사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천하람 의원이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전날 작가가 전화를 해서 10분 땡겨 하자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출연하게 됐다고. 예정이 없었는데 자기가 꼭 나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그 변호사 2명하고 나경원하고 천하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는 별 이렇게 큰 얘기 안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다음 선거도 잘 된다고. 근데 그러고 났는데 원희룡이 그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출마할 거라는 걸 알고 친윤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거리 두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러다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게 원희룡 전 장관을 염두에 두고 어제 갑자기 그 프로에 끼어들어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그 인터뷰를 보니까 기자들이 그 나경원 의원께 원희룡 장관 출마하는 거 아셨습니까? 했더니만 몰랐어요 라고 했고, 아닌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문자를 원희룡 전 장관이 기자들한테 돌려서 출마 선언을 한 내용과 관련해서 나경원 그 의원이 직접 전화를 했더니만 원희룡 전 장관이 전화를 안 받으셨다. 네, 어제 전화 다 안 받았대요. 네.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던 시점에, 사실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거 캠프를 물리적으로 꾸린 것도 아니고 한 상태에서 문자로 딱 던져서 선점 효과를 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시죠? 선점 효과 확실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는 용산과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희룡 장관 출마 선언하고 어제 저녁에 기사가 터졌거든요. 한동훈 캠프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 이기는 당 만들겠다 잘해봐라 얘기했다 잘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뭔가 친윤의 후광을 얻고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기는 당 만들겠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교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어제는 언론 플레이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1라운드는 1승. 오, 보통은 원희룡 1승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용산과,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화해 메시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니까 잘해봐라 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예봉을, 그러니까
이 원희룡의 예봉을 탁 치고 나오는 것을 바로 어제 오후 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와 같은 선점 효과를 상당히 희석시켰다. 네. 어허. 아, 그래요. 또 이런 구도 속에서 어대한, 어대훈, 뭐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내지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에서 이른바 일극체제에서 삼국지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다가오는 7.23 전당대회 앞으로 어떤 구도로 나갈지, 과연 원나 이 협력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삼국지대라고 하려면은 삼국이 다 대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이렇게 뭔가 포지션이 조금 달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이룰 거는 같지만은 가장 스탠스가 애매한 사람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예. 예, 이게 구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뭔가 친윤 대 친한 이런 구도로 갔고 친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경원 의원이 약간 좀 양쪽에 낀 뭔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려서 계속 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비용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예. 전당대회는 기탁금을 제외하고서라도 책임당원이 예를 들어서 뭐 80만이라고 볼 때 문자 한 번 보내는 게 짧게 보내는 30원, 뭐 사진까지 부착하고 보내면 50원이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변호사님께서도. 한 번 보내면 몇 천만 원 쑥 나갑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번은 보낼 건데, 한 번 문자 다 보내면은 4천만 원이에요. 10번 보내면 4억 원인데 건물 임대료부터 해가지고는 그렇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서, 예. 저는 이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좀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어제 그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하셨을 때 앵커가 뭐 21일 날 출마 선언을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뭐 지금 우리 육선의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캠프의 그 선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사실상 출마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신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원래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일찍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했던 이유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졌지만 잘 싸웠던, 최소한 이 정도라도 되면은 어떤 서울시장의 그 가도에 파란불이 켜지겠지만, 그렇죠. 이게 양쪽에 끼어가지고는 정말 뭐 의미 없는 성적표를 거둔다면은 서울시장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고민했고, 어떤 친윤 대 친한의 구도 속에서 자기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희룡이 등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나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후보가 나경원 의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자초한 면도 큰 게, 그때 뭐 프레스 센터였었나요? 기자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할 때 4년 중임제 얘기를 거기서 꺼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의 어떤 임기 단축과 관련된 것까지도 열어놓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죠. 나는 저기서 저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좀 예. 이해가 안 갔어요. 뭐 5선, 6선 정도 된다는 사람이 정무감이 저거밖에 없나? 좀 의아했는데 다른 기자들도 다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스탠스도 보면은 뭐 친윤표, 반윤표 다 뭐 표는 내가 가져간다 그러고, 내가 특별히 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어제 뭐 다른 말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용산에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들맨이 돼야 되는데 미들맨이 되지 못했다, 이런 취지네요. 네네. 아하.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근데 뭐 원희룡 전 의원께서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친윤들이 도와줄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정치적 쟁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친한 반한 이런 구도로 해서 그 대표적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됐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없었으니까 음, 나경원이었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선대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조경태 의원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주류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전에 민주당에 계시다가 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시고 하셨죠. 그 예. 민주당에서 오셨던 분들 이번 총선에서 다 낙마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경태 의원님은 또 살아남으셨죠. 아예 살아남으셨고 워낙에 저력이 있으시지만 음.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주류는 아니고 본인이 그런 세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두막님, 이름이 좋으시네요. 친윤, 비윤 나누지 마세요. 그런 것 또한 분열하는 겁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때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니 여론이니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거는 저는 그냥 묵시적인 승인이라고 봐요. 야당 입장에 동조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총선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권 심판론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에서 지금 그때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지만 지금은 야당에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럴 때는 내부가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슨 특검에 대한 야당이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본인한테도 손해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지방 선거가 아니고 80% 당원 그리고 20% 정도의 또 어떻게 보면 중도층에 대한 투표를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상병 특검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공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난 총선 같은 스탠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단일 대우로서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대항하는 그런 스탠스를 할 것인지 아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스탠스를 정했지 않을까 싶고요. 뭐 21일 해봤자 이번 주말입니다. 네, 일요일 오후 2시. 일요일 오후니까 그 어제 문자로 공지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뭐 8월달 전당대회가 이재명 총재 추대식 아니면은 이재명 황제 등극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아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서 이게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어벤져스죠, 이제는. 그렇죠. 네. 우리 어벤져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그래요. 우리 전 변호사님이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또 통합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특히 현재 시국에서는 전당대회 또 불가피하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되지만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또 나아가야 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보경님, 원희룡은 소신이 있다, 힘이 있다. 또 자스민님, 한동훈 지지합니다. 또 오두막님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거리며 하나가 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축축 있는데 K로즈님, 어벤져스, 한동훈 오빠, 한동훈 오빠 아웃? 아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큰 틀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나오는 분들은 다음 어떻게 보면 2년 뒤에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는 분이고 또 3년 뒤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제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하되 거기에서 지나친 감정적인 소비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우스님 쓰고 계시죠? 상호 존중, 특정 인사에 대한 원석적 비난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 우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당내 우리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이슈가 사실 가장 핫함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저희가 좀 적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런 댓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근데 원래 내부 싸움이 더 피 터져요. 그래요. 사실 민주당도 봐요. 친문 대 친이 그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이 왜 지금 친문 친이 돼가지고 저지경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까? 결국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논란, 그것들을 민주당이 가지고 와가지고 쓱싹 써먹으면서 탄핵 사태에 이르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분 정말 항상 경쟁을 하되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당이 갈라놓고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정말 제가 꼭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수준 있고 정치적 식견 있던 분들의 당부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쁜 마녀님, 윤석열 대통령님과의 대화, 통화, 의중 이런 것 언론에 올리는 것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팔수 짓, 녹취까지 까는 준떡이는 하나로 족합니다. 녹취 깐 사람 배현진 의원 또 하나 더 있었나? 이제 그만 까세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어쨌든 뭐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잠룡이 형성되는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다양한 후보들이 경쟁 속에서 나왔던 것이듯이 지금 이재명 1급 체제 국민의힘에게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도 좋은 멋진 그런 재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안희정, 문재인 있었고 여기는 홍준표 그렇죠. 대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부러웠어 저쪽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왜 대선 때 누가 만든 카드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비교해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됐었는데 여기는 이재명 있고 추미애 있고 조국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였더라? 한 명 있고 여기에는 뭐 원희룡, 윤희수,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 쫙 있는 거예요. 딱 비교가 되잖아. 그렇지. 예비 범죄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밝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싸우되 또 감정적인 소모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김준혁이라고 아시죠? 수원정. 제가 억울하게 생기셨어. 되게 억울하게 생겼어. 생긴 거 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억울해 좀 이런 표정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라고 하면서 이대생 성상납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공천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했다가 이제는 거꾸로 너고소 하면서 이재명이하고 문재인하고 똑같은 짓 해요. 오히려 지금 이대생 성상납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맞다라고 하고 또 그런 것을 고소했던 이화여학당과 이화여대 동문회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총선 과정이 아니었죠.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22년 8월에 김용민 유튜브에 나가서 이 김준혁 의원이 그 일제시대에 그 김환란 여사가 이대생 성상납을 일본 미군들한테 시켰다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총선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화학당에서 여긴 학교 법인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벌써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이미 했죠. 여기 1,4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게가 있는데 거기서도 김준혁을 똑같은 그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대중적인 영향이 큰 사학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는 이화여대와 김환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선 과정에선 이걸 가지고 사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화장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잖아요. 야, 이제 힘이 어깨에 이제 금배지 붙였다 이거네. 뭐 시원하게 싸고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거 근거 있는 얘기다. 아하. CIC 방첩대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CIC 방첩대 보고서는 총선 과정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은 엔터테이닝이라고 아마 그렇죠, 그 예. 단어를 뭔가 어떤 그런 그 성상납 그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접대 의전의 의미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된 외국에서 쓸 것에 때는. 호스티스, 엔터테인 이거를 마치 위안부 그리고 또 그걸 성상납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왜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콩글리시, 호스트파, 뭐 엔터테인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했는데 지가 평소 때 그런데 예,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 김환란 전 그 이화여대 총장 돌아가셨죠. 분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거기다가 지금 이런 고소했는 거에 대해서 이화여대 측에서 무고죄로 또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똘똘똘똘 말아서 쉽꼬린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 무고 계속 꼬리를 물잖아요. 어. 그래서 좀 억울해도 무고죄로 고발하는 거는 좀 안 하는 편이 낫긴 해요. 그렇긴 하죠. 지금 그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총선 때 직전에는 사과했던 것과 달리 맞고서 거의 뭐 적반하장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피소 당하니까 고소장을 넣으면서 자기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는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다. 이런 어이없는 땡땡이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형사 기소를 하는 거고 그러는 거는 수사를 하는 거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 끌어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예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그 또한 최근에 했는 것도 아니고 뭐 20대에 했던 그런 거를 뭐 민주당에서 까발리고 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공소장을 사실 회수하기도 했었었는데 이런 인간들 최근에 있어가지고 이런 인간들 와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냥 공소장 줬잖아요. 그리고 배지까지 달게 해줬잖아요. 이거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해야죠. 근데 네. 이제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이거를 사법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멸콩TV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자꾸 환기를 시켜가지고는 그렇죠. 여론을 형성을 해야 돼요. 일반 언론에서 지금 많이 안 다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 네. 잊어버렸어. 되고 나면 원래 배지 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야, 근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화여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최민희 있고 서성교 있고 예. 또 누구 서영교, 예. 네, 서영교 참. 있고 그 외에도 많은데 가만히 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뭐 하죠? 원래 그런 선택적 페미니즘이잖아요. 네. 여기는 자기 어떤 권력에 따라 줄 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선택적 페미니즘 하다 보니까는 필요할 때는 이제 막 여성의 인권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또 이제 필요 없을 때는 뭐 쌩까는 거죠. 야, 진정성 없어요. 진정성이 없죠. 걔네 참 그런 거 보면은 북한 사람들한테는 인권도 없고 인권재단 만들자고 하니까 인권이사 추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니 페미니즘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약자니. 네. 아, 이화 남대 나온 서영교. 남자 김동민이. 같은 소리.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지들하고 반대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포탄을 날리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가 지들 측에 있으면 그렇게 감싸돌고 입 딱 다물고 이게 요즘은 아닥이라고 하죠. 아무 말도 안 할 좀 약간 쪽팔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때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렇죠. 말도 만들어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몇십 년 동안 보수가 내세우는 가치가 무조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군부 탄압 같은 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말을 해도 그게 안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는 이제는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좌파의 가치가 더 우월해지고 이런 것들의 균열이 생기고 완전히 부서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앞당기기 위해선 또 이제 멸콩 TV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뭐가 잘못됐나를 조목조목 그렇습니다. 짚어봐야죠. 뭐 우리 전 변호사님도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콕콕 찔러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 그래요. 참 이화여대 출신 국회의원님들 앞으로 이화 남대라는 소리 듣기 전에 지금이라도 나와가지고 김준혁이 당신 그러면 안 돼! 한 소리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당신들 이화여대 동문이라고 할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슈. 재명아 정치 관두고 깜빵 가자 라는 얘기로 지금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게 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라는 것에 대해 희대의 아첨이다 라고 하고 이참에 정치 관두심이 어떠시오 라고 시원하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 한번 글을 썼는데 오 시장님 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요런 발언 이재명이 정치 관둬야 된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 희대의 아첨 나온다고요? 네.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이제 아부를 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연수원 다닐 때 그 연수원 교수님. 그때 맞아요. 그렇잖아요. 약간 맞아. 1인 체제야, 1인 체제. 그럼 그거 이게 평점 잘못 주면 우리 법원 검찰 못 가. 그러니까 연수원 교수님한테 이렇게 다 네. 의전도 있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해가지고는 식당 가가지고 애들이 쫙 줄 맞춰서 앉아있어. 맨 위에 이게 조장이 네. 앉고. 그러면 이제 의전 둘이 와가지고 연수원 교수님 딱 데리고 아, 나타나고 모시고는. 그 의전이 차량이 없으면 택시라도 태워드렸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딱 태워 모셔드리는 거야. 근데 그때도 난 아버지 소리는 안 했어. 그거 재밌는 거 아세요? 네?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강민구. 강민구인데 나이가 어떤지 아세요? 이재명이랑 동갑. 동갑이야. 지 동갑을 아버님 아바마마 하면서 폴더 인사를 했는데 이 제정신인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이 그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이고 주체 사상 공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바일 수령님 이런 거에 좀 어. 전도돼가지고 아버지 소리 나온 것 같거든요. 야.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아버지 소리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제정신으로 어떻게 지 동기 제 친구 그러니까 아니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한테 아버님 이러면 저는 오글오글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재명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아, 근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때 그 안기령 있잖아요. 안기령 걔 보고 뭐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그 뭐라 그랬냐면은 연예인 차은우? 누가 더 잘생겼어요 하면서 이재명 문재인 했더니 이재명이래요. 이재명 조국 했더니 이재명이래요. 이재명 차은우 했더니 이재명이래요. 난 이런 거짓말은 진짜 못해. 이게 연예인 차은우 아니 한동훈 차은우 하면 당연히 차은우지. 그래요. 이게 우리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아바이 수령 이재명 만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이러고 시작할 것 같아. 최고위. 하일 히틀러 하듯이 하일 이재명 이럴 것 같아. 근데 북한에선 이거 아니잖아. 이건 독일이고 북한은 이건가? 아, 근데 뭐 독일에서 나치하듯 그런 그래서 약간 좀 오싹하지 않아요? 나치보다 북한이 더 무서워. 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이 인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 지명직 최고위원 시켜줬거든요. 아, 계속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다 나중에 배지도 달고 싶고. 이 사람이 그 민주당에서 대구 시당위원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당위원장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대구 시당위원장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직전 대구 시당위원장이 임미애라는 사람이었고 이번에 비례대표를 받아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아, 그 전철을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전철을 이렇게 보고 싶구나. 딸랑딸랑 해주니까 무슨 파블로프의 개처럼 뭐 짖으면 뭐 주고 하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당내 권력이 분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이거 잘못했어, 원희룡 이거 잘못했어, 우린 그렇지. 당당하게 얘기할 그렇죠. 수가 네. 있는데 그쪽은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는 하이 이재명이라 그렇죠. 되는 거야. 권력 집중제, 수령 일당 체제, 수령을 부인임으로 모시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어 있지만 그 인간들은 공산당 일당 체제이면서 사법부도 인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꾸리는 이번에 그런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입법 청문을 하는데 네. 다 불렀어요. 뭐 네. 이종섭 장관 네. 신문 절차관 불러놓고 거기도 조지겠다는 거야. 네. 얘네는 이게 인민재판이지 뭐 하는 거예요? 인민재판이 인민재판. 원래 입법 청문은 전문가들 불러서 그렇죠. 하는 공청회잖아요. 그렇죠. 네. 아, 참 이거 참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이 과연 대한민국 87년 헌법 체제에 맞는 것인지, 민주당이 민주를 빙자해서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입법 청문 한다는 거 있잖아요. 다 불러가지고 망신 준다는 거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질문을 잘할 리가 없거든. 이모? 예? 이모? 아,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죠. 코인 투자하다가 이모 씨를 이모라고 부르는 이런 일을 할 것 같고. 아, 그 전당대회 이제 7월 23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사실 더 무섭고 이 맞아요. 싸움이 피 튀겨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지향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고 지방선거 대선 승리다. 이거를 좀 마음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너무 피 튀기게 싸워서 전부 다 망해버리면은 외부의 적하고 싸울 힘이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싸워도 마음속에 전제로 삼아야 되는 거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고 지방선거 대선 때 찾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총선에서 폭망한 거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녹취 인터뷰를 했었던 그 내용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허위사실을 갖고서는 인터뷰를 해갖고 여론을 만들어서 여론을 가지고서는 대선판에 대한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이고 네. 지금 이제 뭐 표현을 쓸 때 이제 안 그래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MBC는 뭐 윤통 명예훼손이다 뭐 그렇게 의혹을 한다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네네. MBC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 신앙님 구속 이렇게 쓰고요. 네. 조선일보는 대선 여론 조작 김만배 신앙님 구속 이렇게 썼어요. 네네. 같은 구속인데 앞에 수식어가 달랐다. 네.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뭐 이유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죠? 제목을 김만배 게이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뉴스타파 여론 조작 사건 아니면 신앙님 게이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거나 해당되는 사안에서 명백하게 해놓고 그 사건 관련돼서 대선 여론 조작 사안이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사실 정확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마치 이게 윤 대통령이 명예훼손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달게 되면 이게 사실 혐의도 아니고 영장 발부된 사안에 대해서 네.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니라 마치 이게 뭔가 쟁점일 수 있는 것 네.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MBC가 의도가 있었다. 의도가 있다. 그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네. 그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책 뭐더라?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16,500원 정도 받으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억 6,500만 원 준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해당되는 책 3권인가 뭐 가져가고 나서 이 책을 보니까 뭐 선수금으로 300을 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뭐 이건 10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 망언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일처리가 되니까 이게 결국은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을 가치를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의논을 해보거나 확인을 해보니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돈을 줬다라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저보다 더 이제 이종근 평론가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사안 관련돼 갖고 뭐 당시에 이제 뭐 이게 몸통이 누구다? 몸통설 막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갖고서 엄청 이제 쭈쭈밥 빨듯이 막 빨았는데 그렇게 할 때 과연 팩트 체크를 하는 대규모의 대선 그 캠프에서의 조직팀이 다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검토할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그 후에 추가 보도들, 추가 확인 보도들 팩트 체크를 하면서 등장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보도가 됐고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고서는 놓지 않고 끝까지 마치 그런 내용들처럼 2차, 3차로 웨이브를 계속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들을 이제 보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선거판 자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해당 사안에 물타기를 해갖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민주당 게이트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재명 게이트로 봐야 되는 것인지 네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로 해갖고서는 아슬아슬하게 대선판에서 거의 뭐 그 몇십만 표 차이가 안 나는 상태로 이게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안 관련돼서는 사실 심각한
선거 조작행위다라고 네. 봐갖고 이거는 엄단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MBC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의혹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쵸. 자, 날짜 타임라인을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이 만난 건 2023년 9월 달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만나서 마치 지네들이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인 것처럼 마치 무슨 이 신앙님이 무슨 기자인 것처럼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해갖고 무슨 말을 하냐면 대장동 사건은요. 아이고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검사할 때 부산저축은행을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봐줬기 때문에 이게 대장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라는 식의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자들이 6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언론에 보도를 안 하고 바로 3월 9일 2024년 그 다음에죠. 바로 제가 지금 저 횟수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과 2022년 그러니까 선거가 이런 건 2022년이죠. 죄송합니다. 2021년 9월 달에 만나서 2022년 3월 달에 보도가 된 거죠. 제가 횟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러고서 사흘 전에 보도를 해서 마치 대장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몸통이다라는 것처럼 이 인터뷰가 나가게 만들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라는 네네.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이 과연 두 사람의 조작으로만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다. 바로 김만배가 2021년 10월 달에 대장동과 관련된 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했다? 아유, 대선 프레임을 한번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자, 두 가지예요. 대선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아예 자신의 의도가 드러났다. 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 1억 5천만 원이나 들었다. 네. 신앙님한테 돈 준 게 대선 프레임을 바꾸려고 돈 준 거다. 라는 게 진술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김만배 씨 돈도 많았을 텐데. 하여튼 돈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두 사람만 연루가 된 게 아니다. 이재명이 연루가 돼 있다. 이게 뭐냐면 9월 달에 이들은 지금 인터뷰를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인터뷰한 내용이 다음 해에 3월 달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이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를. 예. 3월 6일까지는 몰라야 돼요. 예. 이재명은 알았다. 왜? 이재명이 10월 달에 페북에 이렇게 씁니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씁니다. 한참 동안 나왔죠, 그 얘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 말씀하셨듯이 경향신문이 빡 하고 또 포격을 해주고 한겨레가 또 포격을 해주고 또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가 한마디씩 해주고 그러다가 끝내 이재명이 TV토론 때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커피 왜 타줬어요? 조우영이라는 사람한테 커피 타줬죠? 네. 그거 왜 타줬어요? 하고 급습을 합니다, 완전히. 그렇죠. 예, 당황하게 만들려고. 네네네. 자, 이게 뭐냐? 신앙님과 김만배의 큰 그림 속에서 대선 프레임을 돌리기 위해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해갖고 윤석열을 대통령에 못 만들게 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에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랜드 플랜을 세웠다. 그런데 누구와 모의를 했다? 민주당과 최소한 모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으로 3월 6일 날 나올 그런 녹취록을 미리 땡겨서 공격의 호재로 삼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게 대선 조작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네. 뭐 온라인만 조금 뒤져보셔도 사실은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문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문건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좀 보게 되는 이제 위키 같은 나무 위키나 위키 같은 데를 봐도 네네. 그 이 본 사건 관련돼서 이제 여론 조작 사건으로 해갖고 네. 김만배 신앙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특히 신앙님으로 검색을 하시면 네.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이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으로 공개가 지금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4일 날 그 대장동 몸통이 뭐
윤석열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될 때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그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했다 네. 그런 사실도 지금 등장이 돼 있고 그렇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Q&A 문건과 관련돼서도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 녹취 내용들 그렇죠. 하고도 다 일치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공개돼 있고 그렇죠. 아무런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이 뭐 1년 이상 돼도 아무런 것들이 없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 사실 팩트를 다툴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형태에다가 뭐 12월 달에 들어서서는 아직 뭐 대선의 직접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훨씬 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녹취 파일 관련돼서 이 선거 캠프와 관련돼서 전달이 된 것 아니냐. 뭐 그리고 또 녹음 파일 관련돼서 조우영 씨 관련돼서 진짜 물어본 게 맞느냐, 탄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정황이 등장하는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네. 언론에서도 일부 지금 뭐 확인해 갖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그런 내용인데 네. 단순히 이제 신앙님 김만배 구속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아니다. 추가 수사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선거 여론과 관련돼서 언론기관들의 다양한 접근과 이런 여론 조작의 가담 정도에 따른 것이 확장될 수 있고 네. 이게 결국 이제 민주당의 대선 캠프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네.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 사람이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이렇게 모의를 함으로써. 네네네. 그럼 직접적인 수혜자가 몰랐다? 아니 이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몰랐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이 아예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대선 전에 써먹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이재명이 알았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될 때도 네. 김경수. 바둑이. 예, 바둑이 했잖아요. 바둑이 멍멍. 예, 그 유리한 판에서도. 예. 그쵸? 이렇게 하는 상태였는데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윤통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받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에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당시에 이제 원희룡 그 최고위원이었나요? 네. 그 문제 해갖고서는 일타 강사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야, 대장동 이게 뭐냐? 이거 완전히 그 전형적인 이런 부패 범죄의 그 아니냐? 지역 토착 비리고. 네. 그래서 그거 막 분석해서 글을 올리니까 한쪽으로 코너가 몰리는 거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네. 이거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은 구속되고 그러면 대통령도 못 되는 거 아니냐? 이 위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설을 갖고선 추론을 한다고 하면 네. 김만배 게이트로서 김만배 씨가 주도적으로 먼저 신앙님을 만나서 움직였겠느냐? 네. 아니면 김만배를 누군가 또 움직이게끔 한 것이냐? 네.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목소리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어차피 너는 젖은 몸이니 한번 네가 움직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언론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 라는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네. 그 변호사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네. 뭐가 하나 떠올라서 네. 가끔 이렇게 네. 저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 기억력이 문제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떠오르냐면 네. 당시에 9월 달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욱이 네. 미국으로 도망쳤은 네. 상황이에요. 도망쳤죠. 그런데 남욱한테 전화를 해요. 김만배가. 내가 형이 말이야. 네. 지금 이 대장동의 사건을 바꾸고 있어. 몸통을 바꾸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잘 들어. 어. 조우영이 커피 타졌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까지 드러나냐면 일단 남욱한테 이 얘기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이 잘 바꾸고 있으니까 돌아와도 돼. 그러면서 남욱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조우영을 잘 아는데 조우영이 커피 타줬다. 이 얘기를 남욱이 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조우영은 이미 검찰에 진술을 해요. 네. 뭐라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내가 만난 사람은 박모모 검사예요. 네. 그리고 뭐 그 대장동 얘기 있지도 않아요. 그게 PF 얘기라. 그렇죠. 이 대장동에는 상관도 없어요. 이 얘기는 이미 진술을 한단 말이죠. 검찰에. 네. 그러니까 남욱이 그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대질신문을 해요. 네. 근데 대질신문 하고 나자마자 남욱이 시인을 합니다. 아니 나 어디서 들은 얘기에 불과하지 내가 그쵸. 모르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김만배가 남욱한테 전화해서 이거 판을 바꾸고 있어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김만배가 이걸 지금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김만배 뒤에도 누군가가 있다. 자, 이제 제 생각해 보세요. 김만배 씨가 아무리 이제 머니투데이 관련돼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조 기자 출신의 뭐 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그분 혼자서 그 사람 혼자서 움직여서 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미 피의 선상에 올라서 조사를 받고 그렇죠. 있는 사람이고 네네. 벌써 한참 동안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조직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거나 비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세력적인 지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제 보면은 뭐 대법원을 가든 박영수 검사를 만나든 뭘 네. 하든 어떤 걸 할 때 혼자 그런 계획을 할 때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법조계를 동원을 해서 언론계를 동원을 해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고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어떤 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피의자로서 지목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문제로부터 자신이 피봇 완전히 확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거죠?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쪽이 사실은 범인이다. 아하. 라고 하는 형태의 피봇을 걸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그렇죠. 되고 그런 물타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거는 저도 완전히 추정이긴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고 뭐 하는 문제로부터 사실은 미리부터 포석을 깔아서 움직였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사안 관련돼서는 보면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처음 시작한 거는 김만배 씨가 시작됐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중간에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는 많은 설계자들이 들어갔을 거다. 아.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김만배와 신앙님이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조직적인 두 갈래가 보여요. 하나는 언론들, 네. 이 좌파 언론들이 조직적으로 정말 뭐 한 주에 한 언론씩 이거를 폭격을 같이 가해주고 네. 그 다음에 움직인 게 대선 캠프, 이재명의 대선 캠프가 조직적으로 사무총장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고 네. 이렇게 계속 이 사건을 계속 키우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김만배가 민주당의 지도부를 움직일 수 있어요? 김만배가 전화 걸어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이렇게 도와줘 할 수 있나요? 지금 봐서는 뭐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언론들도 아무리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에이 제가 이거 잘 알아요. 왜냐하면 김만배와 신앙님과 저는 함께 같은 신문사에 있었어요. 아, 예, 예. 신문사 그룹에. 네네네네. 김만배는 내가 잘 모르지만 신앙님은 내가 선배로서 잘 아는 사람. 그럼 이종근 평론가님도 그러면은 여론 조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김만배 수준이 아무리 그래도 신앙님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뭐 뉴스타파, 뭐 한겨레,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체적인 좌파 언론 모두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 중에 보면은 뭐 1, 2분 정도. 네. 그냥 그게 커피 타줬다. 네. 그 내용만 하나 갖고 그 팩트가 확실히 체크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마치 이게 무슨 두 사람이 무슨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네. 그 무슨 조약 체결한 예, 것처럼 공식화된 것처럼 막 그걸 갖다가 받아서 막 쓰고 한다는 게 예. 그것도 대선 3일 남겨놓고 그렇죠. 그렇죠.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 황당하죠. 네. 정말 황당하죠. 왜냐하면 대선 사흘 전에는 팩트 체크로 아무리 무슨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깜깜이가 되죠. 그렇죠. 예. 굉장히 위험한 시점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같은 한국일보 그룹에 있었으니까 제가 네네네. 너무 잘 아는데 신앙님과 김만배는 하늘과 땅 차이의 기수예요. 언론사는 원래 기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일보 그룹은 서울경제신문, 일간스포츠, 한국일보, 소년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가 같은 기수로 취급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52기 그러면 52기가 다 같은 기수예요. 머니투데이는요, 그러면? 머니투데이는 원래 한국일보와 한국일보 경제부와 서울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신문이에요. 새로 창간한 신문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멋주랑 비교하면 안 되고 네네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신앙님 내가 52기인데 신앙님 선배라고 부를게요. 네네네. 40몇 개야, 45기인가 그래요. 까마득한 선배네요. 까마득해. 까마득하네요. 근데 김만배가 나보다 한 4년 차예요. 밑으로. 그러면 나도
신앙님과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네. 신앙님과 김만배는 네. 정말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위로 볼 수 없는 정도의 기수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녹취를 들어보시면 참 희한한 게 마치 신앙님이 김만배를 형용하는 것 같은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그런 식의 받아요. 어떤 네. 대화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같이 한국일보 기수의 어떤 아는 사람은 저건 말도 안 되는 조작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김만배는 뭐 하늘 같은 선배예요. 신앙님이. 그렇죠. 근데 신앙님이 김만배한테 무슨 형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호칭을 하고 같아요. 대화를 네, 불가능한. 연수원 기수가 한 10몇 개 기수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을 네. 만나 뵀다. 예. 그럼 아무리 뭐 그분이 지금 쇠락했어도 네. 선배님 잘 계셨습니까? 뭐 님자는 안 붙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죠. 기자분들은 선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리고 그 관련돼서 아무리 뭐 그분이 지금 현재 어떻고 제가 어떻고 이래도 뭐 김만배 씨도 당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처지에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그 사람 두 분 사이의 대화를 보면은 사실은 친구라고 해도 그렇죠. 모방할 것 같은. 예. 그리고 예.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과 의도가 있는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러가요. 상황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기수차야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이거는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돌아보죠. 네. 자, 핵심은 그겁니다. 이 두 사람이 조작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이은 배우가 있다.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두 사람만 딱 해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프레임 대장동은 윤석열이 몸통이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갖 플롯들과 서사가 쌓인다. 네. 그러면 그 플롯과 서사가 쌓이게 만들어준 이 두 사람의 배우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배우를 찾아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그 협조 관계와 관련돼서도 사실 사건과 관련돼서 언론이라는 데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당시에 이제 대선에서 프레임을 굉장히 크게 걸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더더군다나 팩트 체크가 제대로 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대충 블라인드를 걸어놓고 나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우영 씨 인터뷰도 안 해보고 나서 뭐 타줬다 안 타줬다 막 이러면서 타준 게 맞다. 근데 그 전에 사실 뭐 JTBC에서도 이게 조우영 씨와 그 커피 타주고 이런 게 사실이 아니다. 이거 확인됐던 문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조우영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JTBC의 복모 기자도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우영이 윤석열 검사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거 이제 결국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면 그게 이제 사실은 부작위한 사기, 묵시적 사기가 되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보도가 그렇게 되게끔 말을 했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허위 사실 적시 언론 보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판사는 뭐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지금 구속을 했습니까? 지금 이 사건 관련돼서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게 아마 제일 큰 부분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술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변화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과 관련돼서도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그런 이제 추가 수사 가능성 또는 여죄와 관련된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것을 수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 존재했었던 이와 같은 허위 사실과 관련된 뭐 여론 조작 또는 김만배 게이트 뭐 이렇게 신앙님 게이트와 같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 거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고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대선의 결과가 굉장히 박빙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법원 입장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이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하나 변호사님께 더 여쭤볼게요. 판사는 김석범 영장전담부장 판사인데 배임 증수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라고 했으니 이게 끝일 텐데 혐의에 네네. 검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재판부에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적시한 건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어떤 범죄가 있나요?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선거 관련된 건 항상 공소시효가 있어요. 아, 네,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공소시효를 검토를 해서 네. 공소시효가 이제 도가가 되면 6개월 공소시효 이제 이런 문제들이 걸리잖아요. 예. 그걸 도가하게 되면 사실 그걸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예. 이제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 보이고 근본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발생됐던 시점이 본인들이 여론에 공개한 시점이 네. 아니고 예. 언론 기관에서 공개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 조작이나 여러 가지 돈을 주고 받았던 시점은 사실은 선거 기간이 아니었어요. 2021년 9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걸 직접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문제로 바로 끌고 갈 수가 없고 이제 이걸 보도한 언론 기관 또는 기자와 관련된 문제로 가게 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시 올라간다. 네네. 뉴스타파 등 직전에 이 건과 관련돼서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이 수사를 할 때 일부러 이 대장동과 관련된 것을 누락시켜서 대장동 게이트가 일어났다라는 식의 보도를 한 기관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한 쪽으로 지금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다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로 확산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 영장을 빨리 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부담이 항상 있죠.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아하.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어요. 한 번 기각이 됐더만요. 네. 약 수개월 전에. 네네.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인데, 네. 사실은 총선 국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해버리면 어느 쪽으로 파장이 생길지 알 수가 없고요. 네. 정치적으로 사실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받을 문제가 수가 있겠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영장 청구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실제 이제 보면은 뭐 여러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청구해 갖고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증거들을 수집을 했는데 네. 사실 그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수사의 확대 범위와 네. 관련된 것들을 내부에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네. 또 이제 중앙지검도 중앙지검장의 이제 그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인사이동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를 하고 나서 구속이 되면 사실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 기소와 관련된 시점에 대한 조율까지도 다 해서 사안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걸렸고 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언론기관들 관련된 문제들을 수사를 하고 확장을 해 나가다 보면 네. 여기에서 이제 대선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선 캠프와 관련된 문제가 연결이 되면 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또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자 이제 뭐 지금 좌파 단체들이 뭐 난리가 났지만 그거야 뭐 난리 나라치고 뭐 최근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제목 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사건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분이 접해 그 공천하실 때도 보셨잖아요. 예. 사람 안 믿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확인하시지 않을까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 거꾸로 드릴 수 있는 굉장히 블록 카운터가 들어왔다. 카운터 블록. 카운터 블로가 들어왔다. 네. 그렇게 될 때 그때 이걸 확인 안 했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네, 뭐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자기의 살 길이었어요. 네. 완전히 대장동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이 대장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TV 토론도 당연히 대장동 다 답변해야 되고. 강화해야 근데 되는데. 방법 딱 하나다. 네. 되치기다. 바로 당신이다. 물타기. 네. 바로 되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를 김만배가 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재명은 이용을 했다. 그런데도 모를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문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책임을 연결시켜 갖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그 범죄자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순간이래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한 6개월 막 있다가 구속 기간이 넘쳐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법정 구속당해. 그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다시 들어가야 돼. 네네네. 김만배가 그 꼴입니다.
세 번째 지금 구속영장 잘못해서 지금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근데 사실 고향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죠. 예. 1년 6개월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남의 참 아픔을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만배 씨가 한 행동들을 보면 법조계 주변에서 법조 기자라는 이런 허울을 갖고 네. 사실은 모든 부정부패와 법조나 사법의 신뢰를 막 추락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런 행동들을 자행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법원이 계속 용납하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갖고 용납이 돼서 저분이 어깨를 빳빳하게 피고 다닌다. 네. 그럼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겁니다, 사실. 그렇죠.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이렇게 고작 뭐 기자라고 한 인간에게 휘둘릴 수가 있는가. 대법관이라는 사람, 전 검찰총장이었다는 사람, 물론 그때 당신 수원지검장이었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네. 특검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한 사람이 뭐 무슨 고문을 해줍네, 뭐 자문료를 줍네, 여기에 혹해서 그렇게 쉽게 흔들렸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해요? 모든 대법관들이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까자고요. 네. 권순일, 네. 김수남, 네. 박영수, 네. 아니 네로라 하는 김재경까지, 네. 네로라 하는 뭐 민정수석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돈 몇 푼에 이렇게 흔들렸다? 50억. 네. 50억은 몇 푼은 아니다. 네, 50억 클럽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뭐 이제 박영수 특검이야 원래 저도 듣기에 유명했던 분이고, 네. 예, 돈 되면 다, 돈이면 다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그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걸 뒤 흔들어서, 네. 지금도 보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와 죄송합니다.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제대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판결을 2심처럼, 죄송해요, 화내서. 아니에요. 2심의 유죄 판결처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나라 꼴이 이렇게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 여러 가지의 상황과 관련돼서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법조에 구성하고 있는 법관들이나 검사들 중에서 막 다수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소수의 검사들과 소수의 법관들이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소수가 워낙 영향력이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희대의 인물을 만나서 예, 서로 엉키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김만배라는 사람만 역사에 크게 남기는 이런. 그러니까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것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인간들이 또다시 생겨나서 뭐 그 대법관부터 검찰총장 출신부터 해서 휘둘리는 그런 사회를 또 만나거든요. 자정 능력이 없는 사회다. 네.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영장을 낸 게 아니라 이 자의 진짜 온갖 그 사법부 흔들기가 낱낱이 드러나고 흔들렸던 그 명망 있는 법조인들이 정말로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지금 상태에서 이번에 그 총선 결과를 보고서도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많은 분들이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범죄자들이 네. 뻔뻔하게 주장을 해도 정치 보복을 하러 권력을 이용하는. 그래도 당선되고, 네. 뭐 저렇게 문제를 막 다 만들어도 당선이 되고, 네. 이렇게 해갖고서 그냥 감정이나 분노에 의해서 네. 표심이 막 표출되는 걸 보고서는 많은 충격들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들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법치의 과제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단순히 법조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네. 국민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같이 마음을 합심을 하고 연대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만배와 신앙님 이 두 사람의 지금 구속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1억 5천만 원 주고 대장동의 몸통을 이렇게 바꿉시다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했고, 또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덮고 범죄자의 대통령 만들기를 도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동조했던 많은 법조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잡혀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변호사님의 어떤 도움 말씀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마침내 드디어 끝내 이 정당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한밤중에 갑자기 모여갖고 9시 반에 소집했더니 최고위원들 다 나왔어. 그래갖고 우리 다 같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뭐 특검을 어떻게 하자라고 모의를 했는데 오늘 최혜병 특검 통과됐는데요. 아예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겠다고 그 법률 안에 대놓고 만들었네요. 네네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특검 관련된 사안이 이제 전국을 이렇게까지 도배하는 거는 네. 사실은 21대, 22대 국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특검이라는 사안 관련돼 갖고는 전체적인 이런 문제까지 가야 될 사안은 전혀 아니라 생각하고 네. 더구나 이제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 네. 특검법 자체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시행했었던 국가가 미국인데 그렇습니까? 네, 미국이에요? 네,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유명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그렇군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인데 네. 그 한 번을 빼고 네. 나머지는 사실 정치적으로만 이용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립과 관련돼서 과연 이게 타당하냐, 네. 실효성이 있느냐, 예. 그리고 정파적으로 이용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돼서 예. 국민 분열만 가속시킨다. 예. 이렇게 되는 위헌 논란까지 겹쳐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그 시점 직전이나 그 무렵인 99년도 6월 달에 미국은 특검을 폐지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없어진 거군요. 국회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의 예외로 지금 인정되면서 위헌적인 어떤 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운영되는 걸 보게 되면 네. 의회 권력하고 네. 그다음에 행정 권력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로 예.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 갖고서는 대통령을 압박하고 행정부를 공격하는 네. 이런 구도를 지금 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 지금 보면 그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은 특검을 자꾸 막 하자고 하고 네네. 그게 반대로 해갖고서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 장악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또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싹 들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보수당 쪽에서는 특검이라는 제도가 폐해가 있다는 걸 아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막 강경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를 안 하고 그걸 통해서 특검이 한번 시도가 되고 정리가 되면 수사기관 다 또 형해화되고 무너지고 그렇죠. 예. 뭐 그러자고 하는 과정에서 뭐 공수처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수처 만들고 검찰 뭐 해갖고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다 해갖고 수사권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도 뭐 어떻게 이상하게 뭐 짓담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네. 이제 와서 뭐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예. 특검하자. 예. 이걸 하면서 또 다시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수사권을 또 더 약화시켜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정신병자들 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건 거의 얘기가. 그렇죠. 처음에 검수한박했다고 하더니 6개 이 범죄의 유형 이외에는 전부 다 경찰이 갖고 가겠다고 하더니 2개만 남겨놓더니 그것마저도 다 없애겠다. 지금도 보면 형사소송법 더 무력화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형사소송법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특검이 임명된들. 네. 그 사람은 뭐 형사소송법 위에 있는 새로운 법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검법으로 형사소송법에 특별 규정 다 만들 거예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수처도 제대로 일 못해. 지네들이 만들었던. 검찰청은 반신불구돼 있어. 네. 경찰은 아직까지 헤매. 네. 해당돼서 각 경찰 일선에서 지금 수사 인력도 부족해 갖고서는 쩔쩔매고 있어. 그러면 특검법만 만들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순간 만세를 부를 사람이 누굽니까? 범죄자들 아니에요? 그쵸? 예. 지금 이런 식이니까 말씀하신 공수처 헤매, 그 다음에 검찰은 지금 그 손발 다 묶여 있어. 경찰은 아직도 헤매고 있어. 그러면 범죄자들은 누가 잡아요? 못 잡죠. 못 잡죠. 네,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보면 사적 제재를 해야 된다. 어허. 라고 하면서 뭐가 문제가 터지면 과거에 들 거까지 다 들고 일어나갖고 네. 집중 포격을 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렇죠. 나 피해 당했고 억울한데 네. 경찰서에 갖고 가서 고소장 접수하면 2년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서는 해당돼서 기소됐더니 법정에 나와갖고 증인 다 쓰라고 하는데 그 절차도 옛날하고 다 달라서 어허.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증거를 다 따져야 되고 그럼 그 보완하는 규정들을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주세요 요청해도 하나도 보완도 안 돼요. 네. 제도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예. 그럼 법원은 방법이 없어요. 예. 법원 무죄 판결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네,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를 다 알면서 네. 지금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보호하겠다고 특검법이나 찍어대고 해당되는 내용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 절차 만들어서 계속 토막치고 3토막 냈던 거 4토막 치고 5토막 치고 그러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필요 없네요.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르든 뭐라든 수사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수사에 필요한 절차 같은 것들도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냥 뭐 이거 수사 뭐 지금 뭐 어떻게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인권은 범죄자 인권만 있고 그렇죠. 일반 국민의 인권은 없다. 그렇죠. 생명권, 자유권 보호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것들도 없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고민하지 않고 뭐 러시아랑 북한이 조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마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논평도 없고 도대체 뭘 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건지 목적은 뻔하죠. 분명하긴 하죠. 예. 이재명 구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잘못이야. 아니, 러시아와,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 것도 윤 대통령이 잘못이야.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보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방탄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열받는 게 정말 억울하게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로 갖고 가면 2년 걸려. 네. 그리고 검찰로 또 올라가고 몇 년 걸려서 또 기소를 하면 재판 또 늘어지면서 무죄 받아. 그럼 벌써 한 5, 6년, 7년까지 제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그렇죠. 그냥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이 그렇죠. 돼버린다는 거죠. 피해를 수사기관에 호소할 수 없다. 경찰에 호소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거 관련돼서 범죄가 인구가 줄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청년이 줄는데도 네. 범죄는 증가해요. 왜 그럴까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가 증가한다. 네, 소년 범죄 증가하고 마약 아. 범죄 증가하고 계속 증가해서 범죄의 숫자는 줄질 않아요. 예. 그럼 이게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좀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야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 막 다 방탄해갖고 사법 금을 다 찍고 나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 김만배 씨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 벌었는지 지금 다 적나라하게 국민들이 학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배울까요? 범죄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야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거 연구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준수하는 놈만 그러니까 분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지금 스스로 만들면서 그 입법과 관련돼서 국민을 위한다, 민생을 위한다 얘기하면 그 민생이 누구의 민생을 위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지금 말씀 정말 저 공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민생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시자고요. 다 이재명 방탄과 윤 대통령 공격하는 특검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청문회 하겠다라고 막 장관들 불러대 이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민생을 얘기했으면서 그러면 25만 원, 난 반대하지만 25만 원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청문회 한 적 있나요? 공론회장으로 만든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민생과 관련해서 지금 물가 올라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공청회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없죠. 공청회 청문회는 모두 다 이재명 방탄과 윤 대통령 공격.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 되게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 광양이면 사실 민주당 텃밭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광양에서는 사실은 지금 순천으로 합쳐진 이제 농축산물 네. 식품관리원 관련돼서 분소를 네. 지소를 만들어 달라 네.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전국에 한 20개 정도 네. 지소가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친환경 인증 막 이런 것들도 해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대응도 해주고 해결도 해주고 민원도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럼 그 문제가 뭐로 귀결이 되느냐? 결국은 친환경 인증 뭐 이런 것들을 봐면서 농수산품 자체가 시장에 잘 공급될 수 있게끔 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수입을 할 것인지 수입하지 않을 것인지 농산물 생산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농촌진흥청을 어떻게 도와주고 네. 농협 관련돼서 어떻게 푸싱을 해갖고 지원을 해줄 것인지 네. 이런 노력들을 해갖고 민생 전체적인 물가와 전체 안정을 국가적인 협의사항으로 만들겠다 하면 아마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행정부 네. 또 지금 우리 그 총리가 이끌고 계신 그 행정부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하지도 않고 특검하는 거
방탄하는 거, 형소법 관련된 거, 뭐 북한 관련돼서 뭐 방해하고 전단금지법 관련돼서 위헌돼도 위헌된 것도 모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쟁만 일삼는 쪽으로 하면서 네. 결국은 대통령 빨리 탄핵시켜서 끌어내려야지. 네. 대선 구도 만들면은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우리가 이긴다. 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상황 관련해서 갖고는 도대체가 민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밤 9시 반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특검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 회의를 열었답니다. 제가 보기엔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해서 뭐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여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그 공소장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빨리 특검을 어떻게든 추진하고 더 가열차게 대통령실을 괴롭혀야지 그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그래서 오늘 검사 탄핵. 그러니까요. 검사 탄핵. 아니 이게 뭐냐고요 진짜. 이재명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사했거나 앞으로 할 검사들을 4명을 탄핵하겠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민영배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빨리 할 겁니다. 자랑하듯이. 그러면서 일부 탄핵 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마련해 놨어요. 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거를 왜 21대 몇 개월 전에 이미 다 만들어놔? 이미 다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뭐죠? 검사는 그러니까 수사관은요. 네네. 기소를 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을 주는 게 뭐냐면 범죄자들을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기소해라. 기소를 열심히 하는 게 그 사람들 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하는 거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부가 하죠. 법원이 하죠. 그렇죠. 3심을 거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을 뭉개릴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네. 수사 대충 하고요. 네. 이것저것 찍적찍적 거려놓은 다음에 증거가 부족해요. 예. 증거 불충분해서 뭉개갖고 불기소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구한테 들었더니요, 이거랍니다. 검사의 가장 큰 권력은 수사할 권력이 아니라 뭉갤 수 있는 권력.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권력이라. 근데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게 탄핵 사유다? 그러면은 사실 경찰이랑 검찰청을 붕괴시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군요.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은요,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삼권 분립상으로 입법권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를 당할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법원이 이건 공소권 남용이다. 네. 왜냐면 공소권 남용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건의 공소권을 어떻게 남용을 해요? 그렇죠.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건 공소가 좀 문제가 있다. 네. 라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할 수 있게끔 법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럼 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해라! 네. 라고 하면 될 문제지.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다 나서서 네. 법원이 할 일은 다 빼고 탄핵 소추할 테니까 그럼 탄핵 소추하면 어떻게 돼요? 일 못하죠. 예, 업무 정지되죠. 예. 탄핵 그 소추 관련돼서 그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얼마 전에 그 문제 삼아 갖고서는 탄핵 소추했던 것들도 다 기각됐어요. 네.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논평도 안 합니다. 네. 그게 무슨 공당이 할 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권 남용이라는 건 진짜 법을 모르는 아주 정말 법이랑 상관없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되는데 변호사라는 사람, 장경태는 변호사잖아요. 네. 변호사라는 사람이 기소권 남용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법정에서는 주장할 수 있죠. 에이. 판사님, 이건 공소권 남용입니다. 네. 그게 누가 문제 있다고 해요? 예. 근데 법원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해갖고 검사가 그렇게 공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공소권 남용이다. 공소권 남용이 위법이니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불분명해요. 예.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지 예.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라는 판단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 위헌 위법이냐의 문제 다른 문제. 근본적으로 네. 법관은 탄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법관은 신분 보장이 되니까. 어허. 근데 검사가 신분 보장이 그만큼 됩니까? 안 되죠. 검사는 목숨 걸고서 조폭 수사하는데 그만큼의 신분 보장을 받나요? 아니요. 경찰은 신분 보장을 받나요? 아니요. 근데 행정 공무원 관련돼서 수사권을 갖고 행사하는 이 사람들을 네.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무리예요. 그렇죠. 그거는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정부에 그런 조항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동할 때는 검사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검사는 그러면 신분상으로도 아무런 보장이 안 되고 독립성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런 형태에서 탄핵 수출까지 당할 수 있는 상태에 정치적인 위험까지 노출돼 있어요. 네. 그럼 도대체 일을 언제 하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겁줘서 결국은 검찰청을 굴복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만 정말 이재명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소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라는 말이 원래부터 잘못된 말이다. 그 기소를 하는 것이 검사의 일이다. 근데 기소를 열심히 했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검사라는 그런 그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이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미국식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걸로 보이질 않아요. 이제는. 네. 중국처럼 만들겠다. 중국에도 검사가 있죠. 있습니까? 검사가 있는데 당에 기속되죠. 당에 예. 정당에 기속된다. 네, 중국 공산당에 기속되죠. 아. 예, 당 기율에 따라서 음. 기율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줏대도 없고 공안의 눈치 보는 검사를 만들겠다라는 형태로 보여요. 공안은 경찰이죠. 네. 그리고 그 공산당의 눈치를 보는 그런 존재를 만들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결국 거기 안에서 존재하는 건 뭘까요? 자유와 권리와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능력은 사라지고 네. 정당의 눈치를 보고 경찰의 눈치를 보는 그와 같은 기계적인 또는 정치적인 검찰 조직만 남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권이 폭망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 지금 변호사님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검찰을 중국의 공안에 중국의 공안은 경찰이지만 중국의 당에 기울되는 그런 중국식 검찰을 만들려고 한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새겨 듣겠습니다.